저창그에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죠. 예고라는 게 이화에서 이화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초창기에 학생 전체라는 게 한 150명 정도? 그게 학교야, 그 조금의 한 클래스 같은 정도인데 우리 학년은 60명인데 아까 얘들은 음악과 30, 미술과 18, 무용과 1회 12명. 그렇게 작은 학교고 그부터인데 특별한 얘기는 미술과 경우 학생은 18명인데 그 지도 미술 선생님들은 7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어. 지금도 이거는 세계적인 얘기야. 고등학교 때 서양화 선생님 2분, 동양화 2분, 의용미술, 조각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추가로 이제 거긴 전임은 아니지만 서예도 했지 뭐 고등학교 때 전부 마스터한 거야. 그러니까 대학 가니까 할 게 없어. 고등학교 때 다 했으니까. 1호는 김병기 선생님. 김병기 선생님은 이 책에도 있지만은 한국의 문화사야, 문화사. 이 107세에 돌아가셨는데 재작년에. 이분한테 나는 이론을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게 전부야. 그리고 저 대학교 때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김병기 선생님한테 전부 됐기 때문에. 문학준 선생님이 서양화, 정창섭 선생님이 서양화, 서세욱 선생님, 그 문학진 정창섭 선생님은 좀 서울대로 갔고, 서세욱 선생님 동양화를 했는데 서울대 교수가 됐고, 내가 졸업할 땐 전부 대학으로 가셨어. 장원상 선생님이 동양화인데 서세욱 선생님 수묵화라면은 장원상 선생님은 채색화 정도. 의용미술의 백태호 선생님은 우리가 구성 같은 걸 가르치던 분인데 졸업할 땐 이화대학으로 교수로 가셨고, 백문기 선생님이 조각 담당이셨는데 또 이화대 가셨고. 아니 그런 분들이 고등학교 때 전부 3년을 지도했으니까 그런 학교는 있을 수가 없어. 18명 앉혀놓고 맨날 이렇게 뭐 앉혀놓고 그냥 이론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사랑방에 앉아서 수업하듯이.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전에는 이화여고 선생님들이 교양 과목 전부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전부는 오전에는 전부 이화여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오셨고, 점심 먹고 딱 하면은 전부 전공별로 가. 미술반, 무용, 음악 자기 전공으로 다 가서 전공 수업을 하게 돼요. 교양 과목 오전, 전공 과목은 오후. 그런 커리큘럼을 하니까 아주 이상적이지. 우리 클래스에 보면은 실기실 딱 가면은 그림이 하나 붙어 있어. 마르셀 드샹이라고 저 다다이즘의 제일 상징인 그 마르셀 드샹을 대학에 입학하니까 학생들이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냥 인상파 정도 무슨 후기 인상파 뭐 고호라든지 세잔 이런 정도 아는 애들이 있고, 마르셀 드샹, 뭐 다다이즘, 슈레알리즘 얘기해도 대학 들어갔는데 몰라. 그런 거 대학에서 배운 적도 없고. 김병 선생님이 전부 마스터고, 3층에서 수업하면은 김병 선생님이 이봐라 저기 바깥에 봐. 보면은 적십자병원이 보여. 서대문 로터리에. 예, 병원이죠. 근데 친구 저 중섭이가 거기서 작년에 돌아왔어. 이중섭이 거기서 죽었다 이거예요. 김병 선생님 친구, 제일 단짝이. 그때 이중섭에 대해서 저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나중에 대학 때 대학원 때 논문 쓸 때에도 이중섭을 꼭 논문에 삽입해서 이중섭 논문 같은 거 그때 고등학교 때 얻은 식으로 왜 굉장한 분이구나. 그 뭐 황소 같은 그림들 이런 거 보고 그러고 은박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이 없구나. 그래서 김병기 선생님한테 소개받은 거야. 그 이중섭을. 우연하게 나도 그 상을 탔지만은 어떻게 그런 거 참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을 받아. 고3 때 아주 그림에 빠져가지고 수첩을 열심히 하니까 자네들은 전시회를 한번 하지. 농담같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국립중앙공보관에서 우리 동료 친구하고 둘이서 2인전을 했어. 고등학교 놈들이 국립중앙공보관 거기서 그런 일도 있어. 그것도 뭐 에피소드 같은 얘기인데 아마 예고사상에 그 또는 일생에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것도 예고 덕분이지. 그런 게 어디 있을 수가 있나? 애기들 같은데 좀. 너무 시류를 예술가로서는 자기가 할 방향을 찾으려면은 그런 그 시대를 읽어야 되고 시대를 읽어서 자기가 이제 어느 분야를 선택하는데 지금 경계해야 할 부분이 내가 보기는 현대 젊은 작가들 하는 거 보면 너무 감각도 뛰어나고 잘 만들긴 하는데 문제는 상업성에 너무 잡혀먹지 않았나. 물론 이 산업사회 이후에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 추구하는 게 뭐 일반적이지만 예술마저 예술이라는 건 그런 물질주의 상업주의에서 각성시키는 역할 거기서 자유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거든. 젊은 사람들 앞으로는 세상이 또는 지금 현상이 어떤 세태에 살고 있나 그것도 무슨 컴퓨터에 의해서 컴퓨터 그래픽이 지배한다고 해서 또 한꺼번에 다 그렇게 쏠려서 가서는 그 예술의 자유로움을 잊어. 그러니까 예술의 기본이 뭔가 그건 자기의 영혼의 자유를 찾는 도전이거든. 예술이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런 그 세속적인 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세계를 찾아서 도가라든지 뭐 저기 불교의 반야심경 이런 데 보면은 자기를 찾아가는 것, 그 예술을 통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를 찾는 방법 중에서는 예술을 통해서 하는 게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예술하는 이유를 나도 젊을 때 항상 그랬는데 내가 그림을 왜 하고 있지? 도대체 그림이 뭐지? 그 질문은 젊은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사람들한테 이 예술을 통해서 뭘 얘기할 건가? 그거는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자기 분야를 찾아가야라 하는 거 아마 후배들한테 제일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닌가. 58년에 그 유명한 서울예고라고 전부 서울예고라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서울예고를 졸업한 성난입니다. 그냥 시간 맡아서 오늘 하루는 내가 가르친다 그러면 하여튼 시간이 끝나도 계속 자기가 조금 관심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끝까지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하는 게 아직도 내가 김병희 선생님이 그때 일제 해면으로 되고 이렇게 된 딱 붙은 저 캔버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 형부가 일본에서 오시면서
몇 개 사줘서 거기다 커다란 데다가 건방지게 10호짜리랑 그리지 거기다 이렇게 그리고 있었더니 김묘기 선생님이 내가 오늘 보고 갔으니까 요 다음 이 시간에 내가 오는 시간에 얼마만큼 이거를 해놓으래. 이건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처음 유화를 그리거나 처음 그렸을 때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끝난다는 그 자체도 생각하고 붓타치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 같지가 못하다는 거야. 또 장홍상 선생님 동영화를 하는데 밤낮 예쁜 얼굴들만 그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 그 선생님. 그때 그 예고 그 선생님이 다 좋았다고 생각해. 난 내 생각에는. 남자는 2명이 있었고 그림 그리는 애 관광식하고 이종혁 씨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여자들이었는데 참 열심히고 축구도 하죠. 민병옥 씨도 미국에서. 선생님들은야 많죠. 선생님들은야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이거 이렇게 그렸으면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끝내라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림 자체를 갖다 또 한 번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그랬다. 세잔느라면 그 세잔느에 전부 다는 네가 흡수를 못하니까 면만 가지고 공부를 해봐라. 2학년 때는 색채학이라는 그게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 그때 어느 선생님인지 하여튼 예.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시면서 오형제인데 어머니 아버지 오형제를 다 끌고 내려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나도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경성제국대에 들어가서 의사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자리에 앉게 되니까 5명 중에서 의대를 가는 사람들은 내가 전부 다 대주마. 난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림쟁이가 되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든지 아버지 내 언제 그 이런 일이 있는데 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가야지.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 가야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내가 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아버지인 것 같아. 나는 조금 좋은 게 선배이고는 별로 지금 생각난 사람이 없고 문미 씨 돌아가셨잖아요. 그 언니도 참 우리들하고 친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배는 더 모르는데 후배하고 연관성 있게 이렇게 큰 일을 갖다가 계획을 해서 전람회 해라. 이건 자연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래도 참 좋구나 하는 뭐 그야말로 아주 그 후배들한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 있으면 다 같이 하고 또 성격을 너무 잘 알고 그림이 좋은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형편이 그래서 누구 하나 이렇게 그러면 누구 하나라도 보조해 주자 그러면 몇 명이서 보조하기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 내가 정말 여기 와서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있다는 거는 그 자연에 대한 변화라는 거는 자기가 만드는 것도 하고 정말 주어진 어떤 그 시간과 주어진 또 내가 또 나이 먹는 그거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느끼게 되는데 내가 이번에 더 많이 느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자연이 바라보는 그러한 그 시각적인 면이나 또 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면이나 그런 거 나도 그래도 어떻게 같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내 사상 그러니까 정말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그러한 인간관계도 내가 좀 배웠을 텐데 그런 건 통하지 않고 살다가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고 내가 그림에 대한 어떤 변화의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침착하게
헤쳐나가면 되는데 그랬더니 물론 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도 많이 하고 반성도 하고 떠들어 보기도 하고 자연하고 더불어서 떠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걸 갖다가 시간이 남았을까 하는 것도 걱정이 되더라고. 1년만 내가 시간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려고 그래. 얼마만한 그 대화가 여태까지 한 대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되고 그 대화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지 되고 그 대화에서 내가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는 거지. 내가 입학한 거는 1975년, 75년도에 입학을 했죠. 미술과가 64명이었는데 원래 정원은 60명인데 64명 중에 14명이 남학생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운 좋게 들어가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예고를 갔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그런 미술 쪽에 관심을 더 많이 어떤 역량을 내가 훈련할 수 있었고 물론 지금처럼 체계가 잡힌 그런 뭐 레슨 체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방과 후에 학교 수업 중에 그 실기 시간이 있었고 일반 학교보다는 이제 소묘하고 전공 시간이 있었는데 그 방과 후에는 수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여학생들은 주로 이제 여학생들을 화실로 갔고 이제 뭐 남학생들이나 몇몇 여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남아서 자발적으로 남아서 이제 뭐 석고상 그리고 뭐 또 다른 실기를 하고 그랬었죠. 내가 보면은 선생님 내가 다닐 때 그때 시점이 굉장히 선생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뭐 하동철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만익 선생님이라든지 그 앞에 또 평론으로 하셨던 그 김보경 우리 여기 예고 졸업하신 분인데 선배님이신데 그 평론을 하시던 김보경 선생님도 예고에 잠깐 계셨었고 그리고 이두식 선생님도 이제 그때는 이제 실기 강사로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셨던 그런 때였었죠. 그래서 그리고 전임 그때 내가 갔을 때는 이제 박영성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배화여고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내가 그러니까 바로 입학하기 전해에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나는 어린 마음에 처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미술과장으로 오셨는데 내가 1학년 때 와 대단하신 분이 우리를 가르친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대통령상 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를 지도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희한하게 저 박영성 선생님만 그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전임 선생님으로 이제 오용길 선생님이 동양화 이제 이화여대 교수로 이제 퇴임하셨던 오용길 선생님이 저희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미술과 전임으로 그렇게 두 분이 계셨던 거예요. 전임은 또 한 분 전준 선생님. 전준 선생님이 계셨었고 그래서 그 세 분이 아마 내가 볼 때는 교사로 계셨었는데 그래서 오영길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를 1학년 전담해서 이제 지도했으니까 아마 잠깐 무슨 중간에 아마 한 학기 정도 우리 담임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때 미술과가 한 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품성도 굉장히 차분하시고. 그때 그분 오영길 선생님도 그때는 이제 총각이셨죠. 그래서 우리 때 그때 아마 문교부 장관상인가 국전에서 그거 타셔가지고 이제 야 우리가 대단한 선생님이시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예고를 오니까 그냥 일반 미술 선생님이 아니라 그러한 아주 그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우리를 지도한다 하는 어떤 그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4학년 끝내고 뭐 군대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2년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만에 이제 예고를 27살에 우리 바로 1년 선배 남이루 선배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남이루 선배님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이루 그 선배님이 나를 이제 실력을 좋게 봤고 그리고 또 뭐 형지식 선생님도 뭐죠 이렇게
나를 되게 좀 착실하게 봐서 예고 홍승일이가 예고 실기 강사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나 봐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남일우 선배가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력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는 이제 대학원도 끝나고 이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해먹고 살지 뭐 이런 고민을 이제 잠깐 했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예고로 오라는 말을 실기 강사로 오라는 말을 듣고 바로 이제 그 어떤 그 경제적인 면이 조금은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나는 내가 모교고 후배들을 갖다 내가 가르친다는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는 느낌이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다시 예고를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제 가르쳤고 그랬었죠. 또 후배들이 그때 또 굉장히 그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당시는 뭐 외고나 특목고 이런 게 다른 외고가 없이 그냥 시험 봐서 오는 학교는 예고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그때가 아마 가장 좋은 학과나 실기 다 어떤 면에서도 다 좋은 아이들이 많이 그때 왔었죠. 그래서 뭐 졸업생들이 미대 안 가고 뭐 의대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예고가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내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 교사까지 꽤 오랫동안 학교와 항상 같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운명적인 느낌이 좀 들기는 해.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나도 원래는 이제 작가를 꿈꿨었고 한창 젊을 때에는 뭐 한국 미술 이렇게 젊은 작가로서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최전선에서 계속 작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교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에너지를 이제 이쪽으로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내 작업에 대한 어떤 성취는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만은 나름 뭐 후회는 안 해요. 어느 정도 내가 또 나름 기여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 그럴까, 내가 뭐 이렇게 뿌듯하다고 아직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내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 그 미술과를 처음부터 이제 만드셨던 분부터 이제 그 역사를 한번 내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 미술과를 이제 개교할 때 처음 이제 미술과가 개교가 됐는데 그 당시에 예고 미술과를 만든 분은 바로 김응수 화백이라고 하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하모니즘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작품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미술과를 만드셨는데 그분은 아마 이제 만들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무슨 외국에 이제 비엔날레 이제 참가 작가로 이제 나가셔가지고 안 들어오셨어요. 예. 거기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실 그 기회를 타서 튀신 거죠, 말하자면. 예.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고의 어떤 그 미술과의 어떤 기반을 잡아 주신 분이 바로 작년인가 2022년도에 105세인가 그 정도로 돌아가신 김병기 선생님이 이제 그 예고의 미술과의 기틀을 잡으셨던 분이죠. 그분도 예고에 한 10년 정도 아마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고 미술과 학생들이 갖춰야 될 굉장히 어떤 이론적인 부분, 실기적인 부분을 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 그리고 그분도 이제 어디 커미셔너나 미술 작가로 이제 비엔날에 참석하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미국으로 도미하시고 안 들어오셨어요. 예. 그리고 그 후임으로 아마 맡으신 분이 이제 물방울 작가 김창렬 선생님이 이제 예고 부임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미술과장으로 이제 예고 미술과를 또 꾸려 가셨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분도 이제 뭐 비엔날레 또 참가 작가로 나가셔가지고 또 이제 안 들어오시고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내가 알기로는 이제 정상화 선생님. 그분이 이제 또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지금 쟁쟁한 우리 화단에서 거의 초창기에
대단한 작가들이 거쳐간 학교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는 이제 저도 이제 이두식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두식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학생들이 담배 피는 거는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담배 피다 이제 담배가 발각되면은 이제 퇴학 처분을 당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소지품 검사를 했대. 줄을 쭉 세우고, 남학생들 줄을 세워가지고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두식 선생님이 이제 그때 아 나는 이제 오늘부로 이제 고향으로 쫓겨가겠구나, 이제 퇴학당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었대요. 이제 왜냐면 가슴에 이제 옷 안주머니에 이제 담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김창렬 선생님 줄에 서 있었는데, 김창렬 선생님이 탁 이렇게 만져보더니 딱 느낌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각진 그거 느껴지니까. 근데 그분이 너 이거 뭐야 하면서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씩 웃으시면서 옆으로 그냥 가라고 이렇게 손짓 이렇게 밀으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그때 퇴학을 당했으면 오늘의 뭐 이두식 선생님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때 굉장히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고마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이게 나쁜 불량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재능 있는 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했다는 그런 거가 저는 이게 전설로 들은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런 일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죠. 예고 출신들이, 내가 예고 다닐 때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도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 뭐 김경인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석주 선배, 뭐 박학률 선생님, 또 그 외에도 뭐 이두식 선생님도 계셨고, 뭐 이두식 선생님은 직접 우리를 이제 고등학교 때 실기 지도하시는 선생님으로 오셨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기억나는 친구들이 이제 뭐 문경원이라든지 송상희, 그리고 양혜규, 뭐 이주요, 또 문성식도 있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이제 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잘 겉으로 드러나서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예고 출신들이 우리 한국 미술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예고에 오는 학생들은 내가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그리고 엄청 그 힘든 그 입시 과정을 통해서 예고를 오는 학생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좀 자발적으로 자기가 뭐가 앞으로 내가 작가가 돼야지 하는 그 꿈이 조금 더 커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열정보다는 그냥 약간 수동적으로 이끌려서 온 듯한 느낌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정말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가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보다 아주 심층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기대할 만한 그런 작가로 성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예. 네, 안녕하세요. 김선정입니다. 예고 29회고요. 84년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시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트선제센터의 예술감독으로 있습니다. 제가 아트선제센터 말고 다른 일을 좀 했었는데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미디어시티 서울 2010년에 전시 감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그 다음에 카셀 다큐멘타 에이전트, 그 다음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예술감독,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예고를 다닐 때 이제 미술반이었는데요.
미술을 배우면서 너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예술가가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 보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데 저는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그 그림을 배운 걸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했었고요. 근데 좋았던 거는 예고에서 실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의 다른 실기들을 접해보고 고등학교 때 뭐 오일 페인팅 같은 것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전시 기획자가 됐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고 다닐 때 저희 이두식 선생님이 미술 과장님이셨고 형진식 선생님이 저희 이제 실기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예술가적인 어떤 활동들이 되게 큰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술반에 있었지만 음악반 친구들이랑도 친해서 그 음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무용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도 미술 전시 기획자지만 퍼포먼스라든지 좀 사운드 작업이라든지 좀 그런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일들이 아마 예고에서의 경험이 그런 게 됐지 않았나 싶고요. 또 비디오 아트에 대한 것도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 분들 중에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알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장르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되게 학교 경험에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고를 다닐 때 이제 미술반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걸 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이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닌데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성적을 매기다 보니까 테크닉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랬었어요. 저 때는. 지금은 물론 달라졌겠지만 그래서 예술이 뭔지 미술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예고를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학교에서도 더 많이 선생님들이 다뤄주시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 미술을 하면서 막막하게 이거 미술을 해서 나는 예술가가 될 자신이 없는데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트센터가 생기면 미술반 친구들이 꼭 작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획이나 뭐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많은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입시라는 참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어서 힘들 때인데 너무 입시를 생각하지 말고 좀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잘 놀기도 하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나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고 39기로 졸업한 최소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브랜드를 만들고 또 브랜드 경험을 디자인하고 디자인 전략을 잡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네이버에서 디자인과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펄셉션이라는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20년간 운영을 했고요. 작년이 20주년 성년식이었어요. 그래서 성년식을 잘 마치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또 앞으로도 잘 키워주십사 부탁을 드린 다음에 지금은 조금 더 큰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예고에 대한 추억이 너무너무 많고요. 왜 가끔 어떤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라는 질문들을 받는데 그때마다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것도 고3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는 합니다. 당시에는 아마도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박무정 선생님 그리고 조용우 선생님 이렇게 또 과목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 다양한 또 이제 실기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예고에 건물이 많지 않았을 때예요. 계곡이 온전히 계곡으로 있을 때였고, 그래서 실기하다가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생기면 계곡으로 뛰어 올라가서 정말 놀기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계곡에 얼음이 얼면 그 화판 들고 나가서 작업복 입고 코트 막 끼어 입고 화판 들고 나가서 쭉 내려오는데, 속도 조절을 잘못하면 돌에 부딪혀서 막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조심해 가면서 썰매를 타고 다 젖은 옷을 그대로 와서 라제이터라고 하죠. 거기다가 말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 했었던 추억들도 기억이 나고, 아무래도 실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피곤했을 텐데, 그래도 심각하고 뭔가 힘들었던 만큼 웃기도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충만했다, 풍요로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저는 일반 중학교를 나오고 예고를 간 상황이었는데요. 갔더니 무용하는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 또 저처럼 짧게 그림을 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왔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게, 세상에는 너무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부분에 감동도 받고 또 많은 컴플렉스를 느끼기도 하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 그리다 보면 음악실에서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들 가끔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올라가서 친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면 넘순이를 하기도 하고요. 그때 쌓았던 추억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 같고, 여전히 지금도 뭐 우리 많은 그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뭐 손민수 피아니스트도 있고 최수황 작가도 있고, 이런 친구들 연주회 가고 또 전시 가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나의 친구들이었다니 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그때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근데 정말 다 재밌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과 그때 선생님이 백형찬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양화도 좋고 다 좋은데 너는 네가 빨리 자립하고 싶으면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백형찬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 왜 거짓말 하셨어요? 디자인도 자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나는 그냥 자립만이 목적이 아닐 텐데, 진짜 너무 거짓말 같지만 이렇게 작업복 주머니로 만들어 가지고 서양화 4개, 동양화 4개, 뭐 디자인 4개 다 넣고 진짜 3-4번을 뽑았는데, 네, 정말 기적처럼 디자인이 다 나왔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선택하게 됐고요. 하는 내내도 사실 입시를 위한 디자인은 이게 디자인인가, 지금 와보면 저 때 입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본고사 부활했고 수능이 처음 생겼고 서울대 미대 입시도 완전히 바뀌어서 발상과 표현기법이라는 게 처음 나왔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가 아니었으면 저는 디자인을 못했겠다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과정에 적응해 가느라고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진짜 실험을 해가면서 저희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만큼 어렵기도 했지만 진짜 다양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너무 또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재수를 했답니다. 재수를 했는데 그래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실기도 했지만 본고사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 논술 준비를 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산업디자인과 들어가니까 또 너무 고맙게도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중에 1학기 때, 1학년 때 다 이제 경험을 해보고 2학년부터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열심히 또 수업을 들었죠. 근데 지금의 제 인생을 있게 한 여러 가지 뭐 예고 친구들, 선생님 중에 지금 조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선생님이 제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어요.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너는 막 작가로만 클 친구 같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학을 가면 그래도 지금까지 너희들은 너무 일부분의 혹은 한쪽의 생각들만 가졌을 수도 있으니까 학교 매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고 방식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어떤 선생님께서 해주셨죠.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또렷이. 그래서 대학을 간 다음에는
학보사, 신문사를 찾아갔는데 신문사 와서 매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너무 분명하게 있는데, 그래서 신문사는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혹시 신문사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학내 매체를 찾아봐라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서 교지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권, 거의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들을 만드는, 학내 목소리를 담는 교지 편집실에서 3년 반 정도의 기자 활동을 했었고요. 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기자 활동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디자인은 파인아트랑은 조금 달라서 세상에 대한 이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종합대학이니까 친구들, 선배들을 다 데리고 경영학과에 가기 시작합니다. 경영대 수업을 듣고 또 건축과 수업도 듣고, 디자인 전공하면서는 처음에는 산업디자인, 제품 디자인 전공을 하다가 제가 졸업할 때쯤이 90년대 후반이니까 IT 인터넷 붐이 엄청 일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온갖 선배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다가는 이렇게 몸으로 힘들다가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후반부에 재빨리 막 시각 디자인 전공 수업들을 듣고 졸업 전시는 시각 디자인으로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번잡하게 살았구나. 기자 활동도 하고 탁과 전공도 듣고 또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인큐베이팅 하던 삼성 디자인 멤버십이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하면서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실전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경영학과 수업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전략 컨설팅 쪽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일하고 있는 네이버의 첫 경험은 97년 말, 98년에 삼성 SDS에서 사내벤처로 출발하셨을 때 그때 디자인을 도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전략 컨설팅에서 디자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략도 중요하고 기획도 너무 중요한데 결국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정말 디자인 접점, 이거는 나 같은 학생한테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되나? 내 때는 굉장히 옛날이니까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기획 따로, 디자인 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조금 답답하기도 했었죠. 졸업을 하면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그 수순으로 이제 연수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90년대 후반에 벤처기업이 엄청 붐이 일어났을 때예요. 지금은 스타트업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아마도 선배님들은 다 기억해 주실 것 같은데요. 프리첼이라고 하는 회사에 완전 초기 멤버로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서비스를 준비하다 보니까 서비스 안정화가 안 됐는데 삼성전자 입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프리첼에서 3년 반 정도를 정말 주 7일, 벤처였으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디자인은 또 감사한 것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왔지만 그냥 뭐 웹 디자인, 뭐 편집 디자인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작은 회사에서 커졌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디자인을 다 했던 것 같고, 또 기획하시는 분, 투자하시는 분 이런 분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회사는 많이 어려워졌고 정말 먹고 사는 이슈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또 엄청 잘 나가던 글로벌 회사의 제안을 또 운 좋게 받았지만 남의 회사에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프리첼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거든요. 안 되겠다, 뭔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저 결혼 되게 빨리 했거든요. 그 경영 쪽에 있었던 남편이 그냥 혼자만 일하면 너는 작가도 아니고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될 텐데 커리어 관리가 안 된다, 회사를 만들자 막 부추겨서 회사 생각이 막 간절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 퍼셉션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는 남편이 그런 걸 물어봤어요.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냐? 그때 문득 대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전략과 기획과 여러 가지 스토리와 실제 디자인 스타일이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요즘 조금 보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주변에. 그랬더니 남편이 perception.co.kr 이 주소를 내가 들고 있는데, 그땐 그게 유행이었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네가 가져라. 사실 perception이라는 단어가 인식, 인지, 통찰력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결국은 디자인이 눈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perception을 바꿔주고 또 제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perception을 넙죽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제가 운영하면서는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다양한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 정말 웹 디자인, 편집 디자인, 뭐 패키지 디자인 나눠진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또 어떤 방법론을 설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희 팀에서 다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누군가에게 정말 잘 그릴 수 있는 혹은 잘 만들 수 있는 팀들을 섭외하기도 했습니다. 퍼셉션에서 20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만들고 나서 지금은 네이버,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녹색창, 네이버에서 디자인과 마케팅, 또 기업 브랜딩, 건축과 공간까지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간 지는 이제 10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조금 더 경험하고 또 다양한 디자인의 가능성들을 실험해 보고 싶고 또 퍼셉션도 제가 없는 퍼셉션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바랬기 때문에 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네이버에 가서 보니까 과거를 끌어서 쓰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기술도 옆에서 막 개발되는 것들을 보고 정말 다양한 디자인 접점들을 또 관리하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어찌 보면 한 분야를 굉장히 깊이 드립하는 그런 전문가의 역할이었다기보다는 여러 영역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소위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커리어로 조금 더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천재 같은 친구들,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했던 친구들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저의 장점은 한 가지의 완성도, 한 가지의 밀도, 한 가지의 깊이를 가져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찾아서 이것들이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훨씬 더 희열을 느꼈던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한 개만 재밌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재밌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예고 때 만났던 수많은 그런 경험들, 친구들, 활동들, 저의 생각과 가능성을 열어줬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는 너무나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애정이 가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나는 하나만 좋아하지 않는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